오늘은 주제 20번인 신진사대부의 성장과 위화도 회군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북은 46쪽과 47쪽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고려의 원간섭 시기에는 성장한 세력이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의 세력이 흔들리고 새로운 나라인 명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요. 권문세족의 힘이 살짝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다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세력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입니다. 각각 세력의 특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진사대부는요. 공민왕이 개혁했을 때 등장했던 세력인데요. 이들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들은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된 굉장히 똑똑했던 세력들이에요. 이 세력들은요, 무엇을 비판했냐면 권문세족, 원나라의 힘에 기대어서 세력을 성장시키는 권문세족들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한편 신흥무인 세력도 생기는데요. 신진사대부가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로 등장했다면 신흥무인 세력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롭게 등장한 굉장히 무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할 수 있었냐면요. 당시에 북쪽 위쪽에서는요. 자꾸 홍건적이라는 도적들이 침입을 하게 되고요. 농민 반란군인데 아무튼 중국에서 등장했던 농민 반란군이 자꾸 고려에 이렇게 찝찝대면서 고려를 공격했고요. 또 남쪽에서는요. 스시마 섬에 근거지를 둔 일본 해적들이 자꾸만 고려를 공격했습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자꾸 고려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맞서서 새로운 세력인 무인 세력들이 이걸 잘 막아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최무선을 볼게요. 이 최무선은요. 화통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화통도감은 이름에서도 뭔가 시원한 게 느껴지는데요. 화통도감은 화약과 화통을 만드는 거예요. 대포나 화약, 빵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관할을 설치를 해서요. 해적들이 쳐들어오자 완전히 배를 이런 화약이나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하고 해적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것이 그 유명한 무슨 대첩이냐면 진포대첩입니다. 이렇게 화통도감이 만들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화약과 어떤 화포 같은 것들, 화통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진포대첩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과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최영 장군과 이성계 장군이 등장하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일본의 해적들을 물리쳐요. 대표적인 전투가 우리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홍산대첩과 황산대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북쪽과 남쪽에서 자꾸만 우리를 거슬리게 하고 성가시게 했던 세력들을 이렇게 신흥무인 세력이 딱 등장해서 없애져 버리니까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는데 그중 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최영과 이성계 장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무인 세력은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이성계의 주가가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힘을 키우고 있을 때 중국에서는 이제 원나라의 시대가 가고 중국 명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힘을 키우게 되는데요. 고려는 우리를 괴롭혔던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명나라가 등장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명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면요. 명은 세력을 넓히면서 고려한테 천령 2북의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의 일부를 요구했던 거죠. 이에 분노했던 고려의 우원과 최영 장군은 우리도 명나라한테 뭔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동 정벌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성계한테 야, 요동 좀 치고 와라. 우리 언제까지 명나라한테 이렇게 당할 거냐. 우리가 천령 이북의 땅을 왜 줘야 돼? 라고 하면서 이성계한테 요동을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요동을 치는 게 맞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왕이 명령을 하니까 요동을 치러 가는데 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위화도라는 곳에서 딱 멈춰섭니다. 위화도라는 곳에서 딱 멈춰서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요동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군,
군대를 다시 돌려서 고려로 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럼 이성계는 결국 왕의 말을 거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는 다시 돌아가서 우왕과 최영을 몰아내고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위화도 회군이겠죠. 이성계가 처음에는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주러 갔다가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자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려서 고려로 돌아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왕과 최영이 몰아나게 되고 이 이성계의 힘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요,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아니에요. 일단 백성들의 사랑이나 이런 걸 받아야겠죠. 그래서 토지 제도를 하나 정비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과전법입니다. 자, 과전법은 뭐냐면요. 우리 배웠잖아요. 관리들에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수조권을 줬어요. 땅 자체를 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단 말이죠. 자, 이전에는 관리들에게 아주 먼 지역의 땅도 수조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토지를 받은 관리들이 막 나쁜 행동을 해도 너무 멀리 있어서 왕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과전법을 시행합니다. 이 과전법은 뭐냐면 관리한테 수조권을 주긴 주는데 그 땅을 제한시켜요. 어디로 주냐면 왕의 힘이 미치는 경기도로 제한시킵니다. 수조권을 주긴 주는데 경기도로 한정시켜서 준다라고 한 게 바로 과전법입니다. 이렇게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조금 더 힘을 키운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바로 조선입니다. 조선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원간섭기가 끝나가는 즈음에 등장했던 새로운 세력들을 알아주고요. 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는지 그리고 과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46쪽과 47쪽의 퀴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중국에서 원에 대항에 등장한 농민 반란군이 있다 그랬어요. 이 농민 반란군이 오히려 북쪽에서 고려를 약간 성가시게 했는데 누구죠? 네, 홍건적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 말에 외구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등장한 무인 세력, 신은 무인 세력이겠죠. 자, 고려 말에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로 등장한 세력은 신진사대부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47쪽의 문제 풀게요. 조선에 천령 이북의 땅을 내놔라 라고 요구했던 나라는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거에 화가 나서 우리가 명나라를 치러 가자, 요동정벌을 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성계는 요동까지 끝까지 가지 않고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다시 고려로 돌아와서 고려의 힘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워크북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